한때 JRPG의 제왕으로 게임 업계를 장악한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영화의 실패로 무너졌다. 이것이 애닉스와 합병한 이유다. 게이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지요. 하지만 이는 훗날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후술할 누군가의 구원 덕분에 손실을 바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큰 의문이 났습니다. 이름 앞에 스퀘어가 올 뿐 사실상 스퀘어가 애닉스에 먹힌 상황. 그렇다면 왜 스퀘어는 애닉스에 먹혀야 했는가? 이건 생각외로 단순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돈과 비즈니스라는 관점 말이죠. 1990년대 일본 RPG의 세계는 두 거인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며 JRPG의 문법을 정립한 애닉스의 드래곤 퀘스트가 있었죠. 이 작품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일본 문화사, 게임 산업을 흔든 중심이기도 했죠. 이 게임들의 방향성에 맞춰 일본 게임 시장, 나아가 서양 게임 시장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 두 회사가 2003년 돌연 합병을 발표했을 때 그 파장이 컸을 겁니다. 대체 둘은 왜 합병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념부터 깨면서 시작하죠. 가장 먼저 깨야 할 것은 드래곤 퀘스트를 발매한 애닉스는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퍼블리셔이자 프로듀싱이었죠. 1982년 애닉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총 3금 300만 엔을 내걸고 게임 호비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최하며 웹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람이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인 호리 유지, 그리고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던 나카무라 코이치였죠. 드래곤 퀘스트의 개발 방식은 애닉스는 퍼블리싱만 맡고 호리의 아머 프로젝트는 작품의 기획을, 1편부터 5편까지는 나카무라 코이치가 이끄는 춘소프트가, 이후 타이틀들은 하트비트나 레벨 5와 같은 실력 있는 스튜디오들이 이어가는 형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일본 게임계를 흔든 거대 비즈니스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프로듀싱과 인재 관리란 비즈니스 모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닉스는 드래곤 퀘스트의 저작권조차 완벽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이나 브랜드 관리권은 애닉스와 호리이가 공동 보유하지만 주요 캐릭터와 스토리의 저작권은 호리이의 아머 프로젝트만의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애닉스는 핵심 IP조차 완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사용할 때마다 호리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깨야 할 것은 합병의 진상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재정 위기에 처한 스퀘어의 요청을 애닉스가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합병을 먼저 제안한 쪽은 스퀘어가 아닌 당시 애닉스의 사장이었던 혼다 케이지였죠. 스퀘어 애닉스의 전 사장이었던 와다 요이치에 의하면 당시 일본 게임계는 글로벌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었지만 정작 그 흐름을 이끈 주역인 스퀘어는 혼자만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스퀘어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JRPG 시장을 평정한 스퀘어는 미디어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획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장르의 게임을 발매하고 출판에도 뛰어들고 이를 유통하는 조직도 만들어 미디어 업계의 강자가 되고자 한 거죠. 하지만 다른 장르 게임의 결과물이 좋지 않았고 주력 시리즈인 파이널 판타지 9이 글로벌 500만 장 정도라는 기대보다 적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파이널 판타지 영화가 크게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시작한 디지큐브라는 유통사업이 무너지면서 스퀘어는 사면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영화와 디지큐브의 실패였죠. 당시 닌텐도는 초심해라는 유통조직으로 게임 도소매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음반 유통망을 활용했을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스퀘어는 닌텐도의 유통망을 피해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나아가 출판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1996년 소니와 합작으로 편의점을 기반으로 한 디지큐브를 설립합니다. 게임만이 아니라 OST, 공략본까지 편의점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기업이었죠. 이는 파이널 판타지 7의 발매에 맞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스퀘어가 닌텐도를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이기도 했죠. 하지만 디지큐브는 이후 처참하게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팔리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100% 반품해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흐름은 닌텐도의 방식, 소매점이 재고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주류였는데 스퀘어는 이를 낡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낡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게임사들은 무리하게 찍어낸 후 안 팔리면 죄다 디지큐브에 반품해버렸고 디지큐브는 도소매상과 달리 정가 판매를 고집하다 보니 손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퀘어는 그제서야 왜 닌텐도가 생산 수량을 억눌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결국 2003년
DG 큐브는 95억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무비의 160억 엔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퀘어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1년 10월 소니는 영화 실패로 도산위기에 처한 스퀘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스퀘어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 18.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 것이죠. 스퀘어는 소니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화 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자산 손실을 일괄 생각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화로 인해 파산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소니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스퀘어가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쿠타라기 켄 사장의 권유에 있었고 영화를 제작, 배급한 곳이 소니 계열이기도 했으며 당시에도 스퀘어는 콘솔 게임계의 꽃 JRPG의 제왕 자리에 있는 회사이기도 했으니 이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즉 소니는 스퀘어 에닉스를 수단 반복 가리지 말고 살려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때 스퀘어가 큰 사고를 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스퀘어는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당시 스퀘어는 유통 협상을 하면서 닌텐도를 대놓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닌텐도는 낡은 방식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공격해서 자신들의 유통사업인 디지큐브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디지큐브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런 스퀘어의 작태를 본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은 크게 분노하여 스퀘어를 출입금지시켜버립니다. 즉 게임 외의 모든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게임을 낸 닌텐도 플랫폼이 고스란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온전히 스퀘어의 실수였습니다. 그럼 애니스는 어땠느냐? 애니스는 드래곤 퀘스트 외에도 여러 게임을 퍼블리싱했지만 그 게임들의 성적은 하나같이 시원치 않았죠. 그래서 매출이 심각하게 불안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신작이 발매되는 해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신작이 없는 해에는 매출이 폭락해서 적자 수준까지 추락했죠. 그래서 주가 방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드래곤 퀘스트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긴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하나만 보고 경영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물론 출판 분야가 있긴 했지만 메이저 반열에 들어가진 못한 상황이었으며 2001년 소년 간간의 편집 방향성 차이로 인해서 일부 편집본들이 주력 작가를 빼가서 맥가든이란 회사를 차리는 바람에 애닉스 출판물은 연재만을 다 중단시킬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퍼블리싱 사업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 겁니다. 결국 애닉스는 IP 확보를 위해서 스퀘어의 합병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애닉스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스퀘어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자세의 성장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스퀘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유저와의 접점을 늘리는 것. 당시 스퀘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위험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로도 게임을 내봤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고 아케이드 센터 진출을 위해서 액션과 슈팅을 개발했지만 대대적인 광고를 한 잡지가 악평을 할 정도로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닌텐도의 플랫폼인데 유통사업을 키운답시고 닌텐도를 비판하다가 출입금지를 당했으니 딱 잘라 말해 세계 콘솔 시장 2등 시장, 휴대용 게임기 1위 시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즉 스퀘어는 플레이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스퀘어는 유통, 영화, 온라인 등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게임 개발에 소홀해졌고 파이널 판타지 시프트라고 불리는 FF 집중 전략에만 치우치다 보니 모노리스 소프트, 브라우니 브라운 등으로 핵심 개발진이 이탈하면서 개발력조차 약화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X이 마지막 환상이란 평을 듣는 이유죠.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확장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해외에 훌륭히 진출했지만 북미 유통은 일렉트로닉 아츠와의 합작법인 유럽 유통은 소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죠. 즉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니스는 완벽한 파트너였죠. 애니스는 스퀘어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던 온라인 게임, 모바일 시장, 그리고 스퀘어가 그렇게 원했던 해외망인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퀘어가 노렸던 유통사업과 게임 공략본이라는 출판사업까지 애니스는 모두 갖고 있었으니 스퀘어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합병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001년에 취임한 스퀘어의 와다 요이치 사장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와다 사장은 조사를 통해 과거 스퀘어가 닌텐도 64를 비하하고 닌텐도의 유통 방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바람에 공식 교섭 루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를 이익의 문제가 아닌 예의와 배려의 문제로 파악하고 기회를 노렸죠. 2001년 12월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은 사재를 출연해 게임 개발 지원 기금인 펀드 Q를 조성합니다. 주류 장르만 나오면 플랫폼이 죽어버린다는 판단하에 실험적인 게임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죠. 스퀘어는 여기에 승부를 던집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당시 스퀘어는 영화 부진 때문에 소니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파이널 판타지 넘버링 독점 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밖에 없는 회사가 무슨 수로 협상을 할 것인가? 와다 사장은 소니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닌텐도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넘버링 본편이 아닌 외전 성격의 작품 파이널 판타지 크리스탈 크로니클을 닌텐도에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 소니의 자금으로 닌텐도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했을까요? 와다 사장은 스퀘어의 핵심 개발진으로부터 닌텐도로부터 펀드 Q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출입 금지령을 내린 닌텐도가 직접 제안을 했다? 게다가 이후 공개석상에서 언론이 야마우치 사장에게 스퀘어의 관계를 질문하자 야마우치는 앞으로 다시 계약할 가능성은 낮다 라고 발언해버렸죠. 기존에 없다가 아닌 낮다. 와단 이것이 닌텐도가 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번의 진행 끝에 와다는 2002년 3월 출입 금지령을 깨고 닌텐도 본사 최정상 응접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 이때는 소니의 출자를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닌텐도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본편 타이틀을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았죠. 그 다음은 소니 차례. 와다 사장은 유상 증자 과정을 거치며 SCE의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두었고 융통성이는 소니의 임원을 통해서 소니의 세컨드 파티라도 게임보이 어드밴스드의 타이틀을 공급하는 적극성을 갖는 것이 좋다. 스퀘어를 지배할 생각은 없으니 플레이스테이션의 타이틀을 내주면 그걸로 된다 라는 확답을 받습니다. 또한 스퀘어에 파견된 소니 측의 감사역도 이를 듣고 힘내라고 응원을 했었다고 하죠. 왜 소니는 세컨드 파티가 닌텐도로 게임을 내는 것을 방치한 걸까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플레이스테이션은 스퀘어가 무너지면 콘솔에 꽂힌 RPG가 사라질 상황이라 어떻게든 스퀘어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족에 시달리던 플레이스테이션2를 위해서 스퀘어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했죠.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닌텐도의 게임을 내게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낫다는 말 그대로 어른의 비즈니스. 이후엔 양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니의 세컨드 파티인 스퀘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거기로 개발진을 이동시켜 닌텐도의 펀드 Q로 받은 자금으로 게임 개발을 하게 되었고 파이널 판타지를 만들되 메인 넘버링은 아닌 작품 그리고 훗날 진행될 소니의 비밀 프로젝트 때문에 휴대기도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판의 20도 아닌 게임큐브 타이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는 런칭 타이틀이 부족한 게임큐브에도 좋은 조건이었죠. 결국 2003년 8월 해당 작품이 출시되며 두 회사의 관계는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수합병뿐이었죠. 애닉스의 후쿠시마 회장은 스퀘어의 영화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근거로 0.81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애닉스가 1, 스퀘어가 0.81. 하지만 스퀘어의 창업자 미야모토 마사우미는 와다의 활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 회복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합병 연기 혹은 비율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죠. 그리고 실제로 스퀘어의 숨통이 트이자 합병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애닉스가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 0.85 비율의 최종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흡수합병이 아닌 신설합병, 새로운 법인명은 스퀘어 애닉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애닉스 스퀘어보다 발음하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게임을 직접 개발해야 할 스퀘어의 사기를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영화가 망해서 인수합병되었다? 영화가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의 상황이 있었죠. 자체적인 히트 IP, 개발팀이 없던 퍼블리셔 애닉스와 RPG의 장르에선 성공을 거두지 못한 하나의 플랫폼에 갇혀버린 스퀘어,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와 글로벌 진출을 꿈꾸던 회사와의 만남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러니 영화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가여운 일이겠죠. 일본 RPG 최고의 양대 산맥 드래곤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 이 두 거대 IP를 소유한 스퀘어 애닉스의 합병 소식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게이머들에겐 최고의 RPG 게임을 모두 손에 넣은 사건이었고 기업 경영이란 측면에서 비유하자면 구글과 애플을 모두 손에 넣은 것 같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합병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회사의 게임은 거른다고 할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왜 꿈의 회사는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성장, 수익면에선 대성공이었지만 정작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로 대표되는 콘솔 JRPG와 영상 연출, 해외 지향성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 유통망이 없었고 영화 파이널 판타지의 대실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바람에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렸죠. 여기에 유통 사업인 디지큐브마저 무너지면서 스퀘어의 확장성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소니의 투자를 받으면서 살아났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애닉스는 드래곤 퀘스트를 필두로 한 탄탄한 퍼블리셔였습니다. 외부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관리,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일본 내 강력한 유저 접점을 모두 갖춘 회사였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만의 킬러 IP 개발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퀘스트 외 게임의 매출이 불안했고 그나마 수익의 일부를 호리 유지에게 지급해야 했지요. IP와 개발력은 있지만 재무가 불안정한 회사 스퀘어와 자체 개발력은 약하지만 퍼블리싱 네트워크가 강력한 회사 애닉스와의 만남은 서로의 약점을 메우기 위한 완벽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스퀘어의 사장 와다 요이치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합병 전 가열찬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소니와 조율하여 닌텐도의 게임기로도 게임을 내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서 공격적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합병 직후 스퀘어 애닉스는 두 회사 매출의 단순 합계를 훨씬 뛰어넘는 약 400억 엔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일본 언론과 업계는 세계의 넘버원 JRPG 퍼블리셔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었죠. 합병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우선 재무적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었죠. 특히 애닉스가 보유한 춘소프트, 트라이에이스 등 우수한 외주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퀘어는 자사의 IP를 다양한 외전과 스핀오프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EA와 소니의 힘을 빌려 진출했던 북미 유럽 시장을 합병법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애닉스가 다져놓은 아시아 시장까지 더해져 해외 전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와의 관계도 복원할 수 있었죠. 스퀘어가 닌텐도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은 스퀘어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이에 스퀘어는 닌텐도 플랫폼으로 게임을 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일본말은 잘 들어봐야 하죠. 야마우치는 스퀘어를 출입 금지시켰을 뿐 스퀘어 애닉스의 출입을 금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덕분에 스퀘어 IP로 나온 다양한 게임이 스퀘어 애닉스 명의로 닌텐도 하드웨어로 출시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확장도 게을리지 않았죠. 2005년엔 아케이드 게임의 강자 타이토를 인수했고 2008년엔 툼레이더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게임사 에이도스를 인수했습니다. RPG 제작 기술은 최고였지만 액션 게임 노하우가 부족했던 스퀘어 애닉스에게 글로벌적인 인기와 일본 내 인지도를 모두 갖춘 툼레이더의 인수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죠. 여기엔 운도 따랐는데요. 원래는 비싼 문가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려 했으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에이도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천운으로 인수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늘까지 도우며 스퀘어 애닉스는 이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수합병은 성공인 것일까요? 여러 서적, 분석 자료 및 논문을 보면 이 합병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거대해져 버린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합병 초기의 성장세는 가팔랐습니다. 콘솔에 꽂힌 드래곤 퀘스트, MMORPG인 파이널 판타지 11, 그리고 모바일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엔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스퀘어 시절의 장점이었던 경영과 개발의 통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개발자 출신 경영진의 리더십 대신 증권가 출신인 와다 요이치 사장 등 숫자와 경영을 중시하는 파벌이 회사의 주도권을 잡아버리고 말았죠. 이후 비즈니스 유닛 중심으로 조직이 쪼개지면서 노하우 공유는 단절되었고 이후엔 작품마다 퀄리티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더 뼈아픈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애닉스가 탐냈던 스퀘어의 훌륭한 개발진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 거죠. 과거 파이널 판타지 7의 성공 이후 경영진은 파이널 판타지 시프트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자원과 인재를 파이널 판타지 개발에 집중시키는 전략이었죠. 이 과정에서 다른 명작을 만들던 팀들은 거의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 전략이었죠. 이에 반발해 제노기어스를 만든 다카시 테치야 팀은 스퀘어를 떠나 남코의 지원을 받아 모노리스 소프트를 설립합니다. 이후 닌텐도가 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남코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성검전설의 주력 개발진들은 브라운을 설립해 닌텐도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들의 이탈은 스퀘어 애닉스에겐 뼈아픈 타격이었을 겁니다. 훗날 닌텐도 스위치의 성능을 200% 끌어냈다고 평가받는 명작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직접 개발하고 이후 닌텐도가 광활한 오픈월드를 만들 수 있었던 핵심 기술력이 모노리스 소프트에서 나왔으니까요.
브라우니 브라운은 마더3,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개발한 닌텐도의 개발팀 원업 스튜디오가 되었으며 이후엔 스퀘어의 RPG에 영향을 담은 작품 마리오 RPG 시리즈를 전담하지요. 즉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에 올인하느라 자세의 핵심 역량을 제발로 내쳤고 이걸 닌텐도가 고스란히 주워담아 자신의 무기로 만든 겁니다. 이후에도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이 나온 부작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로 하나의 회사가 된 이후에도 말이죠. 처음엔 대작의 파생자만 냈지만 이 게임들의 매출이 예상 이하로 나오자 대작 타이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출판, 머천다이즈 등으로 반복 매출 비중을 늘리는 숫자 중심 경영을 외쳤고 모바일 게임을 남발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종료하고 비슷한 게임을 또 내는 식의 막장 운영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스퀘어 에닉스 모바일 게임은 믿고 거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성향은 결국 2010년에 나온 MMORPG 파이널 판타지 14 1.0 버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만약 드래곤 퀘스트 10에 참여했던 요시다 나오키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게임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지 않았다면 지금 스퀘어 에닉스를 먹여 살리는 캐시 카우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난 것보다 죽은 게임이 많기 때문이죠. 확산성 밀려나서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인기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고작 서비스 2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죠. 인재의 관리가 워낙 엉망이라 핵심 개발진이 모두 이탈하는 바람에 결국 기술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이후 누적된 구조적 문제는 대작들의 개발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인터뷰 채널 리핵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국민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디렉터였던 이치무라 류소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본 관련 게임 산업의 뒷사정을 폭로했었고 결국 이 영상은 모종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요. 콘솔 게이머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드래곤 퀘스트는 항상 최상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일본의 국민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치무라는 이 게임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팔린다, 즉 아이들에겐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폭로해버렸죠. 어떤 게임이든 아이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명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는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슈에이샤의 만화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어린 시청자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이 작품은 한눈에 봐도 높은 작화 퀄리티와 작품성을 갖춘 수작이었는데요. 2년간 백화가 반영되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였고 총 제작비는 50억엔, 한화로 무려 4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일본에서 방학 때 만들어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편당 1억엔, TV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으로 약 1천만엔, 업계 최고의 제작비가 투여된 건담도 편당 2천만엔에서 3천만엔이니 편당 5천만엔을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겠죠. 작품에는 고품질 CG와 정교한 작화가 대거 투입되었고 탑 클래스의 성우진과 업계 최고의 제작진이 투입된 화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래곤 퀘스트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인지라 관련 프로모션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 감독은 시청률 및 관련 상품 판매도 모두 호조이며 아이들도 많이 보면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치무라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 밝힌 것이죠. 노리던 아이들 공략은 실패했고 프로젝트는 큰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이치무라의 유튜브에 있던 스퀘어 에닉스 관련 폭로도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정황상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영업기밀, 대외비니까요.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홍보까지 한 상황인데 전직 디렉터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망했다 라고 폭로해버렸으니 회사가 곤란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명작 중의 명작인 다이의 대모험, 대체 왜 망한 걸까요? 이 작품은 총 시청자가 84만 4천 명으로 탑랭킹에 들어가며 방영 후 단행본이 5천만 부를 돌파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블루레이 등 미디어 매체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실적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이치무라의 폭로대로 실패작이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모두 설명됩니다. 그럼 다이의 대모험은 왜 실패했느냐? 첫째, 작품 자체의 특성 때문이겠죠. 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원작편인 제 관점에서 보면 원작을 훌륭히 애니화했지만 그 원작은 89년에 연재를 시작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바로 이 고전이라는 점이 문제인데 30여 년 전 명작을 완벽 재현한 작품을 지금 아이들이 과연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과거의 감성 모두가 현재와 다르다곤 할 수 없지만 포켓몬조차 시대에 맞춰 주인공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30여 년 전에 태어난 다이가 아이들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이치무라 씨는 드래곤 퀘스트 원작 팬층의 호응은 좋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겐 캐릭터, 스토리가 모두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나갔다는 거죠.
둘째, 마케팅 전략 미스. 이 작품은 30년 전 고전을 현대 아이들에게 마케팅하려고 한 작품인데 당연히 이에 맞춰 캐릭터 상품은 도시락, 수어통이라던가 또는 키링이나 검 등 아이들 위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다이의 데몬 팬들은 40대 후반이고 드래곤 퀘스트의 팬들은 50대 중반에 걸쳐있는 상황인데 캐릭터 상품인 도시락통이라던가 장난감 검은 수집가는 모를까? 이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은 전혀 아니죠. 이 실패를 깨달은 스퀘어 에닉스는 뒤늦게 시계 등의 제품을 발매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레이, DVD 등의 매체라도 팔아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일본에서 넷플릭스 등의 OTT가 터지면서 매체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이의 데몬은 판매량 자체가 공개가 안 되었죠. 즉 열광했던 아이템 팬들이 지갑을 안 열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니 50억 엔이란 제작비를 회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물론 스퀘어 에닉스는 게임도 만드는 만큼 액션 RPG 게임도 출시는 했었습니다만 이 게임은 온갖 리뷰에서 호평을 받으며 발매 일주일 만에 50% 덤핑에 들어가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죠. 즉 애니, 게임, 굿즈의 동반 시너지의 미흡, 과거 명작의 명성에만 기댄 마케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물론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게임의 완성도가 낮고 역시 주력 사업인 미디어 기획의 실패마저 보여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프로젝트는 시장이 늙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본의 국민 브랜드란 드래곤퀘스트 브랜드 전반에 인기 하락을 증명했죠. 직접 프로듀서가 신규 게임 및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 부진, 일본 내에서 중장년의 소비 구조가 거의 고착되었다는 점을 밝혀 더 이상 국민 게임이 아니라 아재들의 잔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즉 드래곤퀘스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는 어린 소비자를 공략하려고 한 걸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드래곤 퀘스트는 기획자이자 IP의 소유주인 호리이오지의 아머 프로젝트가 만들어 스퀘어는 퍼블리싱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렉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치무라는 아머 프로젝트에서 게임이 오면 그 게임을 보고 자기가 기획서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시리즈의 광팬이고 호리의 능력도 높이 삽니다만 호리이오지는 1954년생 그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잘 상상이 안 가네요.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는 드래곤 퀘스트의 IP를 활용하여 직접 여러가지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른 유저를 발굴해서 드래곤 퀘스트의 수명을 늘려가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엔 좀 의문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발매된 드래곤 퀘스트 3 HD2D의 경우에는 주 소비자층이 노안으로 인해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작품이 나오게 됐었으며 또한 이치무라 씨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기획은 전혀 통과되지 않고 상층부에선 오로지 잘 나가는 걸 백이란 지시만 내려온다고 합니다. 2019년작인 드래곤 퀘스트 워크는 포켓몬고의 카피캣이고 또 다른 히트작인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는 무쌍 시리즈를 그대로 베낀 작품이죠. 이치무라 씨는 자신이 만든 드래곤 퀘스트 메이커도 통과되지 못하고 오히려 베끼라고 지시만 받아 퇴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최근 스퀘어 에닉스의 부진의 이유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선 여러 소설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부침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며 주력 IP의 최신작인 파이널 판타지 16의 경우 기대 수익 이하라고 스퀘어 에닉스가 직접 인정하는 등 상업적 성과, 작품적 성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다이의 데몬의 실패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 스퀘어 에닉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80년대 드래곤 퀘스트 제작 당시야 제작 인원이 10명 남짓이니 일본 내수용으로 팔아도 수익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개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드래곤 퀘스트의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수 시장의 아이들도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특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때 국민 게임이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드래곤 퀘스트가 아니라 파이널 판타지 등 스퀘어 에닉스의 여러 IP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죠. 즉 주력 IP들이 모두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주력 브랜드의 파생작들은 죄다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임의 장르와 게임성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작품의 성격을 살린다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성공 공식에 안전한 것에 가깝죠. 이런 비즈니스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IP의 고유한 매력을 깎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게임 산업이 불안정한 이유는 살아남기위해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폭로는 이 회사가 새로운 시도 대신 안정적인 선택과 익숙한 성공 공식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명성에만 매달리고 기존의 성공 공식에만 의존한다? 나이든 고객에겐 어필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고, 행동 패턴을 가진 젊은 세대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이의 대모험의 실패, 나아가 드래곤퀘스트 브랜드의 정체는 회사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망심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개발해야 하는데 나이든 고객을 위한 상품만 계속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거라도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서 말한 드래곤퀘스트 3 AC2D 리메이크의 노안 사태를 생각해보면 자사의 핵심 고객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까요? 자, 이 폭로로 밀어본 스퀘어 에닉스의 문제점은 뭐냐? 고객이 늙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진 혹은 제작진도 같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 IP의 노쇠화와 미래 고객 확보 실패. 주력 IP의 팬층은 늙어가는데 이들을 대체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매력적인 콘텐츠와 전략이 안 보입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에만 기댄 보수적이고 경직된 개발 문화. 혁신적인 신규 IP 개발보다는 검증된 성공 모식을 모방하고 리메이크에만 의존하여 창의적인 동력을 상실하는 것도 모자라 타사의 성공 방식을 그저 베끼는 수준으로 따라하며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시장에 대한 둔감성과 핵심 소비층에 대한 몰이해. 자사 IP의 특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유저들의 요구와 감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과 경영 전략을 고수하며 손실을 불려나가고 있죠. 다이의 대모험 프로젝트의 손실은 단순한 횡행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스퀘어 에닉스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회사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실패는 계속될 수 있음을 말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2005년작 킹덤 하츠 2는 정식 넘버링 후속작이 나오기 전까지 무려 14년이 걸리고 말았죠. 스퀘어는 자사의 개발 엔진 루미너스 엔진과 외부 엔진인 언리얼을 둘 다 사용했는데 킹덤 하츠 3의 모델링이 끝난 상황에서 언리얼 엔진 4로 전환하는 바람에 모델과 표현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5의 경우에는 엔진도 모자라 무려 7, 8년을 파이널 판타지 13 베르서스란 이름으로 끌다가 결국 프로젝트를 뒤엎고 넘버링을 15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3년에서 4년 남짓이었고 엔진 교체와 기획 변경의 혼란 속에서 겨우 발매된 게임은 미완성이라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엔 약속된 DLC마저 취소되어 버렸고 총괄 프로듀서는 퇴사하는 운명을 맞았죠. 이런 개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리마스터와 리메이크를 남발했지만 성검전설 리메이크2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태국의 Q스튜디오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외주사에 리메이크를 맡기는 등 자사 IP의 가치보다 당장의 인유를 중시하는 단기적 경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파생작을 찍어내면서 개발비 손실이 커지자 경영진은 특정 상급 개발자에게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시켰는데 덕분에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을 모두 관리하는 바람에 특정 프로젝트가 멈춰있는 시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예로 노무라 테차의 경우에는 파이널 판타지도 모자라 킹덤 하츠, 게다가 메인 넘버링만이 아니라 리마스터와 리메이크까지 모두 담당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음에도 후속작 개발에 14년이 걸릴 정도로 회사의 개발 효율이 안 좋았지요. 이는 2003년 4월에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10-2에서 예견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합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개발했지만 결과물은 캐릭터의 외모, 세계관만 빌렸을 뿐 극도로 조잡한 파생 상품이란 평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 대진으로 인한 환차손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게임 사업의 매출이 점점 추락했고 합병 10주년이 되는 시점인 2013년에는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126억엔에서 4,400만엔까지 추락해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약 137억엔의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실적을 위해서 파이널 판타지 10을 리마스터하면서 파이널 판타지 10 2.5라는 소설과 파이널 판타지 10 3와 같은 기획을 발표하면서 팬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지만 팬들의 반응이 워낙 험악했던 탓인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소식은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일단 발표해서 주가 실적을 방어하고 수습은 나중에 생각하는 식의 경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땜질 경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4년 3월 종료된 회견도 기준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70%나 감소한 150억엔, 영업이익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325억엔에 그쳐버렸습니다. HD 리마스터 게임 부문에서의 이익 감소, 마구잡이라 불러놨던 프로젝트가 취소되며 약 221억엔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파이널 판타지 16이나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같은 AAA 게임도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니의 지원을 받아서 플레이스테이션 5 기간 독점으로 출시하긴 했지만 정작 스팀 등 멀티 플랫폼 유저를 놓치면서 이익률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소니도 스팀으로 게임을 내는 반해 멀티 플랫폼으로 변하는 트리플 A 게임 시장을 읽지 못하고 기회의 비용을 날려버린 겁니다. 또한 모바일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들어 일본의 모바일 시장이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바일 상품을 마구 찍어냈지만 그럼에도 성과가 좋지 않아 2024년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카니발라이제이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합병 초기만 해도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의 발매 일정을 조정하는 등 퍼블리싱에 세세한 신경을 기울였지만 이후엔 떨어지는 매출을 메우기 위해서 인기 IP 신작을 마구잡이로 출시하다 보니 자사 게임끼리 발매일이 겹쳐 서로의 판매량을 깎아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타사가 출시후 길게 파는 롱테일 전략을 세워 이윤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퀘어 에닉스는 2024년 5월 스퀘어 에닉스 리브스 앤 어웨이큰즈라는 3개년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작 전략을 버리고 질 중심의 소수 타이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 3D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지적했듯 이 회사는 위기 때마다 재건, 개혁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체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번엔 한자가 아니라 영어라는 차이뿐.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2024년작인 로맨싱 사가2 리벤지 오브 더 세븐이 압도적인 고평을 받나 싶더니 드래곤 퀘스트 3 HD2D 리메이크는 미묘한 퀄리티가 문제가 되면서 심지어 이상하다 지적받던 전투 밸런스 수정에 반년이나 걸리면서 이 회사의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죠. 스퀘어 에닉스의 합병은 IP, 재무, 스케일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따로였으면 불가능했을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확장, 그리고 MMORPG라는 안정적인 캐시 카우를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작 역량 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영과 개발의 부조화, 인재 유출, 그리고 팬심을 이용한 상술이 20년간 누적되어 이젠 믿고 거르는 회사란 평마저 듣는 상황이 되었죠. 주력 캐시카우인 모바일 게임마저 잦은 서비스 종료로 인해 해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는 언젠가 또 접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즉 게임사로서 가장 큰 자산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퀘어 에닉스는 리부트를 외치며 다시 한번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실패하면 외부 자본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 재편이나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요. 한때 우리를 흥분시켰던 명작을 냈던 회사, 하지만 지금은 그 명작을 관성적으로 복제하며 연명하는 회사. 과연 스퀘어 에닉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을 더 붙이자면 회사가 아예 무너진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위기징후만 보이는 상황에선 근본을 바꾸는 개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에 바로 칼이 들어있다면 모를까. 너 지금 위험해란 말만 들으면 그래? 하고 넘어가기 쉬우니까요. 결국 이 회사의 성패는 이번엔 슬로건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갈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스퀘어 에닉스라는 회사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라는 일본 3대 RPG 중 2개를 가진 회사이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소유주인 거대 퍼블리셔기도 하니 이 회사의 동향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선 경영을 잘 못하는 회사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2025년 이 회사의 한 주주가 그때 열정을 다시 한번이란 제목으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비전 발표가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퀘어 에닉스의 경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당히 본격적인 분석 자료입니다. 사업 계획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정도의 대기업이 이렇게 주목국으로 사업을 했구나 하는, 그만큼 이 보고서는 스퀘어 에닉스란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2025년 9월 29일 스퀘어 에닉스의 주식 약 14%를 보유한 싱가포르의 투자회사 3D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회사의 저조한 수익성과 자본 효율을 비판하며 중기 경영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같은 해 12월 8일 일반에도 공개했는데요. 이유인즉 스퀘어 에닉스의 키류 사장에게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스퀘어 에닉스는 중기 계획엔 문제가 없으며 그렇게 수정할 계획도 없다 라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주주에게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반 고객센터 같은 응대라는 셈이죠. 즉 이 문서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이 회사의 현재 경영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지는 사실상 경영진에 대한 선전포고인 겁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인 투자회사들이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는 것과는 달리 이 문서는 이 회사의 가치와 잠재력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게임 업계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이었던 이 회사가 지금은 과연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가? 직면한 과제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꽤 애정어린 시선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즉 대표적인 적대적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 전문 지식을 가진 팬이 전문적으로 경영을 분석한 문서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선의로 이 문서를 만든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문서엔 곳곳에 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문서는 콘텐츠 회사로서의 방향성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는 귀사는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 개발사로서 한때 게임 개발의 선두에 서 있었다 라는 문장이 실려 있는데 여기 예시로 든 타이틀이 파이널 판타지 7과 파이널 판타지 10입니다. 사실상 스퀘어 에닉스 합병 전 스퀘어 시절의 황금기를 장식한 작품들이죠. 합병 이후 이 회사는 인기작 파이널 판타지 10의 화생작인 파이널 판타지 10-2를 만드는데 이 작품은 본연의 진지한 드라마를 버리고 격까지만 과하게 파고든 게임이란 혹평을 받았죠. 그리고 일부 팬들은 이후 나온 파이널 판타지는 10을 넘어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는 당신들이 시대를 이끌던 마지막 순간은 파이널 판타지 10이 나온 2001년 무렵까지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후엔 2023년 키루 사장 취임 이후를 중심으로 왜 수익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는지 설명하는데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개발 매몰 비용 급증을 지적합니다. 새 사장 취임 이후 애매한 프로젝트를 대거 정리하면서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타이틀이 대략 17개 정도이며 2025년 말 기준 서비스가 유지되는 게임은 고작 9개 뿐임을 지적하지요. 문제는 이 종료된 타이틀의 서비스 기간입니다. 장기간 운용하다가 종료했던 MMO 게임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을 뿐 근 3년간 서비스하지 못하거나 1년 내 종료한 게임이 무려 7개, 즉 서비스 기간 평균을 내면 약 1.3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방침상 성적이 좋지 않아도 1년 정도는 서비스하는 것이 관례인 듯한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되지요. 보통 모바일 게임은 1년간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운 후 수익을 내는데 그럼에도 1년 내에 접었다는 것은 IP 확장에 급급했을 뿐 중장기적 기획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개중엔 얼리 액세스만 진행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즉 개발을 다 해놓고 한 푼도 못 번 것이죠. 그외 전반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 흐름이 안 좋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콘솔 등의 컨슈머, 그리고 소셜 게임 등의 성적 부진인데 파이널 판타지 14, 드래곤 퀘스트 10 같은 MMO는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서비스 기간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회사 전체 수익성을 떠받치는 타이틀로서 문제는 없지만 그 외 게임 사업 부문에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투자 수익률을 보면 HD 게임, 콘솔 PC 패키지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어느 시점에는 약 4%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의 기업 전용 상품에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소리가 날 법한 숫자죠. 게다가 자본 비용과 비교했을 때 ROE와 ROIC가 이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 못하는 거죠. 즉 숫자만 놓고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게임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SD 게임, 모바일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수 타이틀이 1년에서 2년 안에 종료되었고 수익률도 타사 대비 반토막인 약 11%에 불과하죠. 물론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 모바일 게임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추락하긴 했지만 스퀘어 에닉스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MMO 부분이 겨우 살려줄 뿐 다른 게임 포트폴리오 수익성이 심각하게 나쁘다는 거지요. 3D 인베스트먼트는 문제 진단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합니다. 보통 이런 투자 전문사가 개입하면 구조 조정부터 시작해 돈 되는 사업, IP만 떼어다 팔고 껍데기만 정리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떠올리지만 이번 제안은 주주뿐 아니라 게이머 입장에서도 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독점 전략의 문제. 스퀘어 에닉스는 상당수 대형 타이틀을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혹은 시한 독점으로 내면서 글로벌 PC 시장, 특히 70% 점유율의 스팀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판매 잠재력 대비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죠. 이 자료는 다른 6개 경쟁 기업과 비교한 자료도 다루고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 최악이 스퀘어 에닉스라면 투자 대비 수익 최고의 회사는 바로 캡콤입니다. 이는 스퀘어 에닉스의 이익률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투자 효율이 경쟁사 대비 극과 극으로 떨어진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보고서는 캡콤의 사례를 들어
몬스터 시리즈처럼 멀티플랫폼을 공략하는 것이 게임 한 개 판매량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추고 판매량을 극대화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퀘어 에닉스도 캡콤과 같이 멀티플랫폼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죠. 이 지적은 스퀘어 에닉스도 이미 공감한 듯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이후에는 독점 전략을 줄이고 PC 동시 출시, 조기 출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둘째, 초기 기획의 부재. 최근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이 어디인가 애매하다고 느끼셨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AAA 타이틀의 리뷰와 판매, CPI 데이터를 함께 비교하면서 제대로 된 컨셉, 타깃 선정, 품질 관리를 하지 못한 채 개발비와 홍보비만 부풀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 예로 포스포큰, 바빌론즈 폴, 마블, 어벤져스 등이 언급되죠. 스퀘어 에닉스는 스퀘어 시절부터 잡지 페이지 두 자리 광고를 할 정도로 홍보에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인수합병 이후에는 자체 미디어까지 활용하며 막강한 홍보 채널을 가진 회사로 통했지만 일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홍보비 대비 효율이 최악인 회사라는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는 극과 극인 캡콤과 훌륭히 대비되는데요. 게임 하나당 마케팅 비용을 캡콤 대비 약 7배 수준까지 높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캡콤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일부 인기작이 끌어올린 수치고 포스포큰에는 게임 한 개 판매당 홍보비가 3,000엔을 훌쩍 넘는 수준이죠. 일본 내 타이틀 가격이 세금 포함 9,900엔임을 감안하면 게임값의 3분의 1이 홍보비인 셈입니다. 동장르, 동급 타이틀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셋째, 자본 배분, 투자의 문제. 보고서는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애매한 신사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쏟아붓지 말고 자사주 매입, 배당 같은 주주 환원과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주력 IP에 재투자하라는 자본 배분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포스포큰 같은 애매한 신작에 쏟아붓지 말고 확실한 작품에 집중 투자하거나 아예 주주에게 배당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넷째, 중장기 비전의 부재. 이 보고서는 경영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귀사는 중기계획 발표에서 리부트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도 장래의 비전을 구체적인 숫자와 실행계획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목표를 이렇게 달성했다. 신사업은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하겠다. 이 실수는 이렇게 수습하고 다음엔 이렇게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성적이 나빴으니 리부트를 통해서 더 혁신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쁜 실적을 포장해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쟁사들의 평균 투자 대비 수익이 20%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반면 스퀘어 에닉스는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KPI, ROIC 목표, 실행 계획 대신 고도화, 확장, 성장 같은 슬로건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제일 화나는 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 없이 알았으니 다음에 더 잘할 거라고 변명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의 모체인 에닉스는 원래 부동산 개발 회사였으며 이후에는 출판 중심의 기업이 되었고 실제로 임원진과 경영진은 출판 관계자가 대부분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은 출판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니라 처맞는 말입니다. 우린 흔히 스퀘어 에닉스는 게임이 망해도 만화가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만 자료를 보면 출판 사업마저 시장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출판 만화 시장 그리고 카도카와 같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스퀘어 에닉스의 출판부의 매출, 타이틀 수 증가가 일관되게 뒤처져 있죠. 즉 다품적으로 많이 내고 돈은 더 못 버는 겁니다. 이는 경영진이 시장 호황에 수동적으로 편승했을 뿐 능동적인 트렌드 장악으로 성장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는 상당히 뼈아픈 팩트 폭격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고서가 평가한 스퀘어 에닉스는 업계 최고의 과비를 들여 과외받고 있음에도 성적은 중간이며 주력 과목의 성적은 4점에서 11점대인 문제 학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잘할 테니 놔두라고 배를 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리하면 이 보고서는 캡콤 같은 경쟁사가 판매량 1억 장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KPI로 내걸고 멀티 플랫폼 전략과 타이트한 비용 관리로 그에 접근해가는 동안 스퀘어 에닉스는 리부트, 고도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 자신의 실패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또한 벌어들인 돈을 비효율적인 마케팅과 문어 발식 확장에 쓰지 말고 확실한 IP에 투자하고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말도 덧붙이지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현재 위기인 스퀘어 에닉스에게 쓴소리이자 동시에 회복을 위한 로드맵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싫은 소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보고서 일반 공개 직후 3D 인베스트먼트가 스퀘어 에닉스의 지분을 16%대까지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 경영에서 15%에서 20%의 지분은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의견 제시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것이죠.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팬심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스퀘어 에닉스의 경영 상태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외 자본이 자국 기업 경영에 깊게 개입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싱가포르계 펀드가 최대급 미디어 게임 기업인 스퀘어 에닉스의 경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지분을 더 쌓아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일본의 경제 경영지에서 큰 화제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스퀘어 에닉스가 다시 한번 거인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외부 주주의 손을 통해서 강제로 체질 개선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돈만 먹는 하마가 되어 언젠가 쓰러질 것인지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얻는다면, 스퀘어 시절 팬이었던 제게 있어 스퀘어 에닉스가 경영을 잘한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 성검전설2, 프론트 미션 같은 존중 없는 리메이크, 장기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 소셜게임만 본지라 아마 큰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병을 고치기는 어렵겠고 당분간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일본 주주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3D 인베스트먼트에 홀랑 먹힐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보고서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